이번 시즌 나우 인 노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션은 두 명의 연사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터 워드 박사와 NK 프로 팟캐스트 운영자 자코 스위즐런, 한국 이름 남재구 씨는 한국에서 북한을 논의해온 전문가입니다. 피터 워드 박사는 한국이 국방력을 지금보다 더 자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재국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열병식 참여는 김 위원장도 다자외교에 처음 참여하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나아가려는 현재 우리 입장은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신 피터 워드 박사님, 그 다음에 NK뉴스 팟캐스트 호스트로 아주 유명하신 자코 즈웨슬루트, 한국 이름은 남재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북한과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만 간단하게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저랑 가까우게 계신 피터 워드 박사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한국에서 살아온 피터 워드입니다. 사실 원래 영국에서 왔고요. 지금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에서 주로 북한 연구와 그 한반도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제 영어 이름은 자코 스웨슬이고요. 한국 이름은 남재구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호주에서 자랐으며 한국에서 천천히 속속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생활은 합쳐 24년입니다. 지금 본업은 주한 호주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고 부업으로 NK뉴스 팟캐스트 호스트입니다. 오늘 하는 말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쉽게 이제 편하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렸던 질문지 중에 이제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북한과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좀 만났던 분들 중에 좀 아주 인상이 깊었던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2명 정도, 한 3명 정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임 선생님. 2-3명 정도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몇 명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온 분이신 최일화이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학생이셨지만 지금은 NGO인 링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새 세대를 이끄는 통일을 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인터뷰했던 옛날 대북 비밀 특사이신 박철원, 그리고 통일의 꽃이신 임수경 전 의원이십니다. 두 분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매우 다르지만 우연히 1989년에 평양에서 김일성 직접 만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티브 비건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장 부장관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네, 한국 분도 있고 북한에서 이탈해서 정착하신 분도 있고 또 미국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유럽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피터 워드 박사님께서는 어떤 분들이 좀 인상이 깊으셨는지. 근데 유럽인부터 말씀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바로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 유럽 사람이 아니고 역시 북한에서 탈북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정착하셔서 우리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박대현 선생님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운영하시는 그 단체가 북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럽이긴 합니다. 유럽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한데 제 친구이자 좀 북한 인권정보센터장인 송한나. 영국에 계시지 않나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NKDB. 네.
뭐 재밌는 분들 많은데 이런 뭐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저희 제일 중요한 이슈,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슈가 모두 발언에서도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또 한 분 여기에 자리하지 못하셨지만 이제 게이오 대학교의 니시노 주냐 교수님도 같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여러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사변들을 겪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어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불과 한 이제 몇 달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나온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아니면 이제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여러 기회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재밌는 표현이 뭐였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에서 제시를 했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보조적으로 그 속도를 열심히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한국 대통령으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의견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우리 예, 제가 아까 말했듯이 북한이 그 남한과 대화할 관심이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정상회담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 거의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다. 방법이 없다라고 보이는 한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응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라는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그 방안을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과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국은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 정권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한반도 중재자와 같은 중재자, 미들맨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전면에 나섰었는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위 말해 이제 진보 정부이긴 하지만 입장이 다르죠.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중재자, 브로커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이제 아예 빠졌고, 그래서 뒤에서 머물면서 관찰하겠다 이런 형태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터워드 박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조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북한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과는 특별한 일을 하겠다 아니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사도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할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강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미 닥쳐 있고 앞으로는 한국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반도에서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자강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핵 문제까지 포함하여 현 상황에서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고, 뭐 동결, 축소, 비핵화 이런 형태의 제안을 이재명 정부에서 하긴 했지만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동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한 미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전략상에 있어서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 예를 들면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키겠다, 자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지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이재명 정부가 그 군사력을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북한과의 교류나 아니면 협력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피터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자랑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군요. 국방비는 어느 정도나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 기재부 장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미국의 기조에 맞춰서 하려면 예. 3.5% 정도 해야 되지 예, 않겠어요? 예, 뭐 예, 나토에게 사실상 강요하듯이 한국도 좀 비슷하게 하지 않은 이상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가지 무력화음 혹은 그 심지어 한미동맹에 좀 그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이렇게 당장 할 수 없겠지만은 점차 3.5% 국방비로 늘리기로 하고 1.5% 인프라 이런 식으로 나토에서 했듯이 그러니까 조금 카운팅이 좀 이상하게 좀 이상하게 포장해야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5% 이렇게 3.5% 기본 국방비하고 1.5% 그 관련 인프라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맞추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핵 주진 잠수함이라든가 핵 농축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국방비 3.5%에 더해서 1.5% 이제 나토 표준으로 보게 되면 총 5%의 국방비를 목표로 나토에 있는 31개국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이 나토에 있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 이런 국가들에게도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신정부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뭐 얼마라는 표현은 전혀 쓰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겠지만 필요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3.5%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2.8% 정도 되는데 대규모로 늘리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또 생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미국을 더 이상 100% 신뢰하기는 어렵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배신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담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군사비 특히 이제 국방비 관련된 사항들에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북한 그 인권 문제에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앞으로 또 벌어집니다. 아마 이 그 프로그램이 업로드 되고 난 다음에 아마 벌어질 수도 있고 전에도 벌어질 수 있는데 9월 3일에 이제 중국의 전승절, 전쟁에서 승리한, 2차 대전 승리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이 군사 퍼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밀리터리 퍼레이드가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옵니다. 그거는 이해가 이제 되는데, 이제 북한의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 세 명이 이제 천안문의 막루에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예전 기억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이 중앙에 서서 그 열병식을 사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참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할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북중러의 협력의 기회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그동안 한미일에 맞서서 북중러의 협력, 북중러의 공조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경제 정책에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손 잡아서 나서겠다는 그런 해석은 강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마저도 그런 해석은 강했는데 솔직히 중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요한 경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군사 차원에서 동반자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징성으로서는 중요성도 없지 않긴 한데 큰 사건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약간 상징적인 의미 정도지 실제적으로 그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삼각 동맹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이 미국에게 의존하는 바도 많고 또 미국이 필요한 부분도 많고 뭐 한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러시아는 정말 이제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의 무기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파병도 했습니다. 지금 약 한 1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병력과 뭐 부대 인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24,000에서 25,000명 정도가 파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4만 명입니다. 4만 명이라는 그 파병 숫자는 엄청나죠.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28,500명입니다. 주한미군보다 많은 병력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갑니다. 북한으로부터. 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 세 개의 나라, 이 3개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4만 명까지 파병 되겠어요. 아. 그래서 뭐 그런 그 의혹이 뭐 제기되고 있고 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글쎄 뭐 크루스크 지역에서 작전에 지원한다는 것만으로 의미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침입해서 북한은 작전할지 모르겠고 물론 하게 되면 그것은 큰 의미 있죠. 네. 이번에 열병식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설주 부인 여사나 아니면 이제 그 딸인 김주혜가 같이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생각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이제 그 김주혜라고 하는 그 딸이 김정은의 후계자로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북한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북한의 승자 연합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에 김일성 시기도 그 후계자 생각했을 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부터 김정일은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남동생이 있었고 그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1980년 노동당의 회의에서 선언할 때까지 김정일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100%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김주혜라는 그 딸은 나중에 후계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 물론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여자 리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문제로 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물론 군대 경험도 없고 남자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북한은 어떻게 보면 그 남녀 평등은 조금 거론하기가 어려운 사회고 남자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 여자로 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일리가 당연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젊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 피터 워드 박사님께서는 그 북한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 체제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주고 엘리트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또 따로 평가를 더 하실 게 있을까요?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승리 연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엘리트는 지도자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권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아직은 김주혜가 어려서 만약에 지금 당장 승계하게 되면 북한 국가를 장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건데 지금 장악하지 않겠죠. 그렇죠. 김정은이 지금 죽을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 문제 있을 수 있지만은 당장 물러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후계자 내정자 같고 앞으로는 훈련 받고
계속 그 공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인민의 지도자 이미지도 만들고 일리트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끔 선전성동도 될 거고 10년이나 아마 20년 뒤에 후계자로 그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 멀었다. 네, 근데 뭐 준비하고 있죠. 네, 네,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 열병식 네. 말인데요. 9월 3일 열병식.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 김정은 뭐 비슷한 열정식에 나올 때 보통 주인공이에요. 평양에서 주인공이고 뭐 보통 VIP 손님은 1명,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그 베이징에 갈 때 네. 한 거의 10명, 20명 여러 가지 여섯 나라에서 명? 오는 네, 네, 지도자 네. 있고 네. 그리고 뭐 김정은 그냥 그들 중에 하나 그렇죠, 그렇죠. 주인공 아니고 그리고 뭐 그 제2위, 3위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서 그 잘 익숙해지지 않은 경험일 것 같아요. 아하.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해요. 네, 네, 네. 진짜 개인적인 제 지도자로서 항상 주목받고 다자가 아니라 양자만 이렇게 그렇죠. 두 명이서만 만났었었는데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뭐 아니 블라디미르 대통령,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예를 들면 뭐 G7 미팅이나 아니면 G20 미팅 같은 데서는 이렇게 뭐 대단한 국가 지도자들이긴 하지만 그냥 영어표는 원어브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별한 뭐 VIP 배려도 배려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될까요? 천안문 위에 딱 올라갔을 때, 자,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당연히 가운데 있을 거고, 그럼 이 옆에는 제 생각에 푸틴 대통령이 옆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이쪽에 왼쪽에는 푸틴, 오른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될까요? 아니면 그 베트남 국가주석이나, 아니면 이란 최고 지도자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될까요? 만약에 그 세 명이 뭐 한 가운데 같이 서 있으면 그 삼각형 관계가 더 강해졌다는 그렇죠.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국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이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푸틴과 함께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옆에 서 있었어요. 15년 전? 예, 그렇죠. 2016년이었죠. 16년. 네, 16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무튼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국하고 북한 관계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민들, 그다음에 재외동포들도 말씀하셨고 많은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 북한에 있는 2,700만 인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을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걸 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이제 북한 영토와 주민도 같이 이제 대한민국이 형식적으로나마 일단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 또 반대면에 우리가 보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이었던가요?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해서 북한과 한국이 형식적으로는 정전 상태에 있는 국가지만 같이 이제 한 국가로서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유지했는데 그것을 깨고 자 이제 두 국가가 완전히 다른 주권 국가 게다가 관계도 적대적이다 라고 해서 명시를 했고요. 처음에는 북한 내부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전략 방향으로 북한의 전략 방향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는지 2,700만의 북한 주민을 언급하지 않았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게 헌법에 정한 대로 북한 주민을 하나의 국가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혼란스러운 메시지죠. 모순이에요. 정말 두 개의 나라가 있으면 헌법을 바꿔야 되고 나라 하나밖에 없으면 2,200만 북한인 그 주민들도 언급해야 되죠.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부러 메시지가 잘 모르게끔 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하는
아, 가능할까요, 여기? 혼란 전술이죠. 혼란 전술. 아, 그거는 이제 원래 북한에서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거를 또. 농담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략적 모험은 맞는 거 아니에요? 전략적 모호성이 맞는 것 같죠. 아, 여러 가지로 이게 그러면 현 정부나 뭐 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현 정부나 앞으로 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약간 관찰자의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찰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좀 전략적으로는 위험해지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차이점들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현 정권과 전 정권 또는 이제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 피터 워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여러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는데 북한 인권, 북한 정치, 국내 정치 내부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현 정부가 과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주목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북한 당국에게 전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 흡수 통일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자기의 기본권을 쟁취해서 자기의 뜻을 대변하는 정권을 세우게 된다면 흡수 통일이든 뭐 평화 통일이든 무슨 형태의 통일이든 혹은 부단이든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은 뭐냐면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 주민들도 인간이고 기본적인 인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발언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체의 자유 등 이런 기본적인 인권은 지금 북한에 없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에게 좋은 영향 안 미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지만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북한 인권과 관련된 뭐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흡수 통일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독일 케이스 한번 봅시다. 그 서독에서는 1972년에 그 통일 추진을 멈췄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열릴 때 흡수 통일은 뭐 그 주요 구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온 난민 물결과 독일의 체제 붕괴 일어났죠. 그래서 그 흡수 통일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원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무도 그런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건은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두 분을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을 조금 드릴게요. 저 먼저 이제 피터 워드 박사님께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고 저도 연구를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유난히 그 유럽 쪽 특히 이제 영국 쪽에 있는 그 정치학자들이나 아니면 사회학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네트워크 학술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네트워크 약간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기본적으로 뭐 영미권은 통합되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 많이 받고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국에도 뭐 그런 물이 들어온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좀 영국에 생각보다 탈북자만 특히 유머든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탈북자분들이 계시고 이제 뭐 정치 활동도 하시고 언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영국 사람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주목하게끔 하는
하는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좀 재밌는 현상입니다. NK 뉴스 팟캐스트 어떤 팟캐스트입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예, 뭐 아주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북한에 대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그 가장 최근에 인터뷰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주 다양해요. 오.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유럽, 영국 사람, 학자, NGO, 기업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인터뷰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함을 좋아합니다. 네. 그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을 다 흡수하실 텐데, 그러면 뭐, 여기 우리 정치학 연구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다양하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넓지만 넓지만 이상적으로. 누구와도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실 수 있고, 강연도 하실 수 있고. 깊이 없다. 깊이 없어요. 깊이 없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끝나기 전에 한 말씀씩만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저희 Now in North Korea 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NK 뉴스 팟캐스트를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더님. 자강합시다. 자강합시다. 같이 갑시다. 네, 같이 갑시다. 자강합시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섞여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25년에 전개되고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 그다음 한국과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관계가 생각보다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께서 많은 의견들을 나눠주셨고요. 앞으로도 이 Now in North Korea를 통해서 많은 그런 지식들, 또 그다음에 정보들, 그리고 견해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북한에 대한 북한 또는 이제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터 워드 박사는 지금보다 국방비를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ow in North Korea는 통일연구원의 석자위원을 역임한 박종철 교수에게도 앞으로 남북관계의 주 종점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군축을 협상 아젠다로 제시한 이상 한국도 군축 협상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술핵 보유와 같은 정책 논의도 발휘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한국 역시 이에 상응한 국방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핵에 대한 규범적인 접근보다 유연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시기입니다.